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지난달 말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가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와 보호시설 협의회에서는 매년 4월 둘째 주를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오늘 제주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이 절실한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사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보도자료에 많이 보도되었던 우리 제주도 사회복지기관이 중앙법인의 위탁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주도에 네. 그래도 열려 있는 건 열려 있어야 되지만 또 네.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좀 고민하고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시설들의 민간 위탁의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부경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출범 2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장애인 상담소에서 1년에 평균 상담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2022년 작년 통계로 3,232건이었습니다. 3,000건이 넘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화진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진입니다. 네,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세요?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2014년도 개원했습니다. 네. 2014년도부터 제가 처음 부임해서 여성폭력, 이른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를 쭉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성 폭력에서 조금 확대해서 여성 안전에 관한 실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여성 폭력, 안전, 인권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완전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성 장애인 폭력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가 올해 개소 20주년을 맞았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소장님 뭐 자랑이라고 할까요?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리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는 이제 통합 상담소로서 성폭력, 가정폭력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지원, 뭐 실례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례자 동석부터 법적 지원까지 그리고 의료 지원 또 필요할 때는 긴급 분리가 필요할 때는 또 쉼터 연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도 운영하면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내지는 바른 성행동 습득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여성 관련 관련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성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들을 하면서 여성 장애인 과 함께 20여 년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네, 여성 장애인이 겪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주에 혹시 여성 장애인 숫자는 따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여성 장애인 숫자가 지금 16,517명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16,000여 명 정도. 네네네. 여성 장애인 숫자 상당히 많은 네, 편이네요. 모든 전장애인. 전장애인.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장님 또 이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 소장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는 평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우리 제주도에 여성장애인 단체가 없습니다.
지체 장애인이라든가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이라든가 단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여성 장애인 단체가 있는 도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제주도가 없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상담소가 여성 장애인 권리 확보나 인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고 있음이 보여서 네. 밖에서 볼 때는 여성 장애인의 단체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담소의 그 책임감이 되게 네. 무거워 보이고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또 거기 소장을 역임하다 보니까 조금 제 책임 같기도 하고 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평가를 한마디로 내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내가야 되는 상담소의 든든한 우리 도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도민분들이 많이 지지하고 응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들었는데 혹시 여성 장애인 단체가 제주에서 이런 협의회 같은 게 구성 안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애 유형별이 먼저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리더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저도 어떤 부분 제주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활동을 했고 네. 그 여성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이게 사단법인을 만드는 부분에 많은 좀 제약들이 있지 않았나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나 네. 우리 지금 오늘 출연하신 우리 홍보경 소장님이나 이렇게 많은 여성 장애인 리더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런 역할들을 또 후배를 양성하고 후배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될 나이대도 됐고 그런 네. 책임감도 있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홍 소장님 이게 여성 장애인 단체라는 것이 따로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이 되겠죠. 나 혼자 물론 우리 직원들과 뭐 같은 여성 장애인들이 함께 있지만 또 하나의 기관이 또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연대 체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연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지체 장애인이든 청각 장애인이든 그렇죠. 발달 장애인들은 다 따로따로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여성 장애인들이 따로 이렇게 모이는 하나로, 것이 네. 힘이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런 제주도 내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실태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성 장애인 폭력에 대한 통계가 통계 조사도 굉장히 어렵고 제주 지역의 여성 장애인 폭력의 그 경험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여성 장애인 뭐 이런 폭력, 성폭력 실태된 데이터가 지금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네, 비교해서 관련돼서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14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제주도에 와서 하게 된 그 연구가 성폭력 실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제주 지역에서 성폭력 경험을 이렇게 설문조사로 체크하기가 제주 도민들이 여전히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미루어 생각하건대 공동체가 조금 강한 사회고 또 내가 피해 사실이 내가 설문조사에만 체크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네. 굉장히 표본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원래 법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제주 지역 하면 인구 비례로 표본 모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집이 적게 되고 그 적은 숫자로 분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좀 유의미한 보니까 조사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다.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이 스스로 내가 경험한 것이 성폭력, 가정폭력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장애인도 일정 정도 오랫동안의 그 인식 개선이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오랫동안 자기 경험을 구조화하고 비로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폭력이었구나 이렇게 인지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물며 장애인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그 어려움은 지적 장애나 혹은 인지 장애도 있지만 의사소통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장애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이렇게 내가 피해를 호소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글루밍이라고 글루밍. 글루밍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폭력이 아니고 애정이라는 단어를 형성을 할 정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거를 이렇게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루밍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법적 지원을 할 때도 글루밍이 있었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서 이거를 성폭력으로 인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네. 이걸 참고로 저희들이 사건을 지원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사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검사님, 판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범죄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네. 말이다, 그죠? 이렇게 발달 장애나 뭐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범죄를 일으킨 건데 이렇게 일으키면은 사건이 발생하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뭐 저보다 우리 후보 선생님. 소장님이 더 잘 답변하시겠지만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에 적용되어 있는 법들 규정 안에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게 성폭력 그렇죠. 증거가 아니고 진술에 있는데 이 진술을 할 수 있는 표현과 사건 정황에 대한 정확성 전달이 네네.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마 이와 관련한 것들은 이제 우리 제주 여성장애 상담소에서가 아까 신뢰자 동석을 하고 네. 법원의 증인으로도 이렇게 서고 또 우리 상담했던 그 진술 상담 기록이지만 네. 이 상담 기록을 또 증거로 채택하는 이런 여러한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네. 그러니까 장애인 피해자 당사자의 그 진술과 네. 그다음에 주변의 신뢰 동석인과 이런 상담소 그리고 우리가 진술 조력인 법원에 있는 진술 조력인 이분들의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사건화되고 이렇게 고소 고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지난한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비장애인의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다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게 제수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저희들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경찰로 신고되거나 뭐 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가도 알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성교육을 갔다가 그 학생이 이 반복적인 교육으로 인하다 보면 그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나한테 있었는데라고 툭 던져서 네. 바로 신고로 들어갔던 사례들도 저희도 꽤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장됐다가 어느 순간에 과거의 경험이 올라와서 얘기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주위에서의 노력이 주위에서의 그런 관심과 신고가 우리 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들을 다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또 사회에서 문제화시키게끔 뭔가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이화진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이 그런 신고를 좀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저는 제주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좀 그런 성향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피해 여성 장애인들이 발달 장애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상황이 성폭력 상황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통계를 가만히 보면 54%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단순 대면인이 아니라 네. 친밀한 관계 아는 사람들이죠. 친인척이라든가 뭐 이웃이 동료, 아니라, 지원, 이웃까지. 굉장히 자주 보는 사람들. 네네. 50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순 대면인 하면 한 번 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지칭하지만 우리 발달장애인들 그 피해자분들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런 네. 거에 대한 구분도 잘 안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가 제가 지원을 하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건
요거는 좀 제주 지역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뭐냐면 직장 안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뜻 신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 안에서 나의 지위 또는 나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고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견뎌야 되는 역할 또 지내야 되는 그 생활들이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주 내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데가 한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가 내가 생계를 위해서는 그 경제적인 것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가 많지도 않은데.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고 결국에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성 장애는 잘 견뎠습니다. 네. 그 직장에서. 잘 견뎠다는 말은 굉장히 아픈 투쟁을 말인데. 했습니다. 네, 아프게 견뎠습니다. 이런 사례를 저는 직접 옆에서 보면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좀 지역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분들의 문제로 숙제로 그냥 짐으로 오롯이 피해자 단독으로 혼자 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거든요. 이게 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여성 장애인 범죄가 뭐 아까 통계는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지만 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중범죄가 제주가 발생률이 높고 그 중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었었는데 그 중에 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 피해 특징이라든지 혹은 뭐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비율 뭐 이제 특징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예,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예. 제주도가 이게 이제 모든 통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뭐 발생률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퍼센트 비율을 하면 굉장히 높아요. 범죄 발생률. 그래서 네. 이제 경찰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제주 지역이 신고율은 또 타 지역보다 약간 높다고들 현장에서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신고를 꺼린다는 것과는 조금 더 배치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신고는 그것도 이제 최근의 현상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율은 높아지기는 했지만 깊은 단계의 상담이라든지 보호시설 입소라든지 가령 또 예를 들면 성폭력과 성매매와 가정폭력은 여성폭력은 모든 폭력들이 유형이 굉장히 서로 연관되어서 그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성폭력까지만 상담을 받겠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성매매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네.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이상의 깊은 더 중첩된 아주 무거운 피해를 내가 당했고 이거에 대한 지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꺼리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네. 그럴수록 이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일선에서는 이제 내 익명으로 물론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다 철저히 보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육지에 가서 상담을 받겠다든지 지원을 받겠다든지 아니면 서귀포 지역에 사시면서 일부러 제주시에 와서 지원을 받겠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유추해 볼 때 아무래도 훨씬 그 대도시 육지의 대도시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이 지역에서 조금 크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있는데 일부러 제주시까지 와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조금 첨언 네. 말씀 아까 신고 비율이 원래 조금 높아진다고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거기에 우리가 장애인 사건 관련돼서 피해돼서 뭐 신고하기가 좀 저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 그나마 주위에서 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다 추세가 좀 바뀌었다. 네, 본인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위에서 네. 신고 의무자가 되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신고되는 주위에서 알아서 알아차리고 신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그 아동은 그 본인이 폭력 피해를 당해도
네. 그 주변의 어른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신고하는 걸 비친고죄라고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건 친고죄라고 그러고. 비친고죄.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그러니까 그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 분들이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네. 성폭력을 당한 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법이 좀 바뀌어서 비친고죄가 됐고 네. 이분들이 신고 의무자가 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나긴 했고, 근데 이 신고한 걸 가지고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좀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건 또 그렇죠. 있고요. 근데 예. 실제로 진술을 하기 힘든 경우에 어떻게 좀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 성폭력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를 한 15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네. 예, 좀 많이 했죠. 15년을 근무하면서 전국적으로 연대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의 제주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랑 함께 논의한 것도 있는 것 중에 변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네. 진술조력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법원에. 진술 조력인. 예,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 피해자만 있었던 걸 장애 성폭력 피해자도 이 진술을 하는데 조력을 하는, 그러니까 네. 진술로만 모든 게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술하는 조력인들을 법무부에서 네. 이 전문가 양성을 하고 법무부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에 이제까지 한거불능이라는 조항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거를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법이 되게 이런 말씀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남성 중심적 사고의 법이 많아요. 그런 비판이 지금도 많죠. 예, 네.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 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고 너가 네. 그럼 한 걸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였느냐를 증명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볼 땐 저는 제 몸이 장애인 자체도 한 거 불능이라고 보는데 네. 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폭넓은 해석을 요하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한거 곤란. 제가 이제 한거 곤란한 장애가 그래서 이 한거 불능을 한거 곤란이란 단어까지 삽입하는 네.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서 사건 지원을 하고 있는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를 지원하신 분들이 법의 사각이죠. 네. 이 법의 사각 그리고 그 조력의 사각 이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지금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더 이런 네. 사각들이 더 꼼꼼하게 제도화돼서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자립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한거 곤란이 아니라 사실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많이 하십니다. 예, 원래 해외는 이렇게 동의 여부를 먼저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아직도 좀 법이 갈 길이 멀긴 한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관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이제 무료로 국선 변호인을 이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진술 조력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진술 조력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들어가면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이제 제주 지역은 이렇게 넓지 않은 인력풀이 그다지 넓지 네. 않은 곳에서 굉장히 유능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가 쉽지 않고 진술 조력인 같은 것도 한동안 2014년, 15년, 16년까지도 제가 제주 지역에서 진술 조력인으로 활동하는 분을 제가 그때까지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만큼 네. 아마 지금은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이제 소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그만큼 이렇게 전문가 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양성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육지에 가서 이제 교육받고 전문적으로 보수 교육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도 조금 지원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역에서 추가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다시 조금 돌아와서 지금 우리 여성 장애인 상담소가 20년 됐다 그랬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여성 장애인 상담 건수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죠. 아유, 오히려 늘었습니까? 쉽게 하면 늘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꼭 나쁘다라고만 얘기되는 저의 그 결과는 아니고 사례 수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 2013년도에 일어났었는데 네. 그때 한 1, 2년 중간 때가 좀 저희들 사례 수가 좀 폭주를 했었어요. 좀 네. 많은 증가 추세 있다가 그 다음부터 조금 안정화라는 말은 좀 웃기지만 그 비슷비슷하게 이제 사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피해자 발생률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1인 그 지원하는 지원 건수,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이 이 사회에서 자립하게 되고 또 심리 안정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자립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지원 건수가 조금 더 늘어 네.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내담자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더 촘촘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촘촘히 지원이 이루어져서 건수는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실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체감하시기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까? 여전하거나 조금 늘어나고 차라리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 네. 아, 네,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홍 소장님이 교육을 나갔다가 또 성폭력 네네. 범죄를 캐치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도 하셨는데 네.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실태는 어떻습니까, 연구위원님? 지금 네. 도에서는 이제 중앙의 이제 그 지원 정책에 따라서 지금 네. 도에서 이제 장애인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홍 소장님이 더 자세히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대상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사업 중에 아주 큰 사업 하나로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교육. 예, 예. 네네. 2005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네. 뭐 그 중간에 저희들이 그 처음 상담소 개소하고 몇 년 안 돼서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상담소가 2003년도에 개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뭐 지원도 못 받고 하는 기관이었어서 뭐 크게 많은 작용을 하지는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필요에 의한 우리 예방으로 차원에서 고등부 그러니까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육생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점차 이게 네. 지역사회 안에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다가 2013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건데 지자체 지원으로 성교육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성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몸에 대해서 배우는 성교육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고요. 뭐 네. 감정이든 뭐 청결이든 뭐 자존감 향상까지 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그 커리큘럼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네. 이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습득되어지기 어려운 부분들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간접 경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성교육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이게 그 코로나 19 시대엔 조금 이제 네. 대면 교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2, 3천 회기 정도만 됐고요. 네. 그 전에는 뭐 많을 때는 1년에 7천 회기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7천 회기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죠? 7천 번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이고, 네. 7천 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실리는 7천 명이구나. 7천 명. 죄송합니다. 예, 네네. 3천 회기가 막 얘가 네. 보통은 한 2천 회기에서 3천 회기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때는 실리노이 7천 명이라는 건 어제 한 명이
그러니까 한 번 교육받을 때 10명이 그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서너 명의 그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한 10회기에서 20회기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회기 수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저희들이 보면 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해마다 의뢰 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물론 거기 우리가 성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 종사자보다는 이용인 또는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관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 수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학교도 지금 취약 아동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기관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오 의원님이 예전에 2013년 제주판 도가니 사건 때 소장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그 장애인분들이 그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은 피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신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이게 장애인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인식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그 재선된 거 보면 인식의 변화는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장애인이 갖고 이게 가장 취약한 게 여성 플러스 장애거든요. 네. 예,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폭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폭력이 들어갔냐를 우리가 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 폭력이 가해지는 위계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좋아진다라고 하기가 게 저는 의원이잖아요. 네. 이게 위계로 볼 땐 지금 높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위계에 따질 때는 가장 낮은 분들이 여성 장애인이에요. 여성 플러스 장애. 거기다 이제 어린이가 되면 더 낮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죠. 네네. 장애 소녀 같은 경우는 더 낮고 그렇죠. 장애 네. 아동인 경우는 더 낮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인식을 이게 탈피한다라고 또 인식을 개선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장애인 당사자의 몫이 아니고 비장애인 분들의 몫이고 그렇죠. 예,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아가는 성교육을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거꾸로 이제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이게 인권적 차별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폭력적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장애인의 인식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교육들이 네.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비장애인, 장애인을 같이 교육해야지 이게 좀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또 한편에선 소위 이제 그 비장애인 여성분들이 성폭력 겪으면은 뭐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연구인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에서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위한 쉼터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 장애인 피해자 쉼터는 성폭력 여성 장애인 피해자 쉼터가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성폭력 여성 장애인 쉼터. 네, 네. 제주도에 한 곳이 있는 건가요? 여성 장애인 쉼터는 한 곳이지만 비장애 여성 쉼터는 꽤 많이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면 뭐한데 네. 제주 지역에 이제 상담소 보호시설 연합해서 이제 17개 시설 협의회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이거는 부분은 비장애인 여성들 대상으로 한. 이제 네네. 네, 장애인을 따로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뭐 지금 한 군데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러면 혹시 소장님 이게 비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여성을 따로 구분해서 쉼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장애 특성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는 혼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가정폭력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장애로 인한 특성이 있고 지원해야 되는 접근 방법들이 좀 다르고요. 네. 또 생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교육 면에서도 많이 자립 지원 위한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다 통틀어서 지금 하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서 성폭력 피해자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그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은 입소가 안 되죠. 아, 그럼 가정폭력 피해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따로 또 있습니까? 장애인 쪽은 없고요. 아, 비장애인 장애인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그 비장애인 시설에서도 그 안에서는 공동 생활을 공동 업무 분담이라고 하죠. 생활을 네네. 분담해서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게 되면은 그 공동 업무 그 공동 분담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도리어 일상생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이 좀 어렵고 또 폭력 피해로 인한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 이런 게 좀 결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비장애인과 달리 우리 장애인분들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과 또 연계도 많이 필요하죠. 자립하기 위한 또 2차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경우고요. 아, 그러면 현재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제주에는 존재하지 않고 네. 가정폭력으로 온 분들은 들어갈 곳이 없고 장애인분들이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장애인 시설은 단 한 곳만 존재하는데 혹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좀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가 이제까지 했던 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에 성폭력 상담소로 시작을 네. 했고 이렇게 성폭력 상담소로 시작을 해서 성폭력 쉼터가 됐고 네. 네. 이제 통합 상담소가 되면서 가정폭력 이제 상담까지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 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장애인 쉼터를 이렇게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홍보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원래는 모든 비장애이든 장애이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촘촘한 지원이거든요. 근데 네네. 장애와 비장애에 같이 공동적 그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장애인 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20주년 행사에 제가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서 그 축사를 하면서 같이 오신 의원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쉼터의 필요성.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성폭력 예방까지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지금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가정에서 벌써 위계가 작동이 돼서 폭력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아까 이제 홍보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는 사람, 거기 네. 친인척 포함해 아는 사람이 50% 넘는 성폭력이잖아요. 네, 54%라고. 예, 네네. 숫자까지. 예. 네네. 그러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 쉼터라는 거죠. 네네. 성폭력 예방까지 가려면.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주년 때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의회에서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쉼터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관해서 네. 잠시 이제 제가 조금 찾은 통계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이제 전국 통계이긴 한데 전국 작년에 발표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 폭력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이 동거 가족에 의한 그러니까 동거 가족에 의한 그 폭력 경험은 여자가 남성보다 훨씬 높아요. 네. 예, 여성이 9.3%고 남성이 1.4%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거 가족이 아닌 그냥 평생 그 폭력 경험은 남성이 더 높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족 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내에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네. 더구나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5, 60대 고령의 그 폭력 경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폭력 같은 경우는 성폭력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40에서 49세의 이런 고령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곧 그 보호시설 입소자도 특히 이제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중에 장애인이 무려 5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성폭력 지원 그 보호시설 입소 비율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입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일단 휴대폰 사용을 못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이제 이제 각 1인 1실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네. 입소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그 보호시설 입소율은 이렇게 높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장애인의 특화된 지원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유추해서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 네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 특화라는 말이 어찌 보면 좀 특별하게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솔직히 장애인 그 특화됐다고 해도 장애도 유형별로 욕구되는 그 사항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는 네, 거죠? 아주 네네. 많이 다르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또는 같은 예를 들어서 저도 지체장애인이지만 지체장애인에서도 또 중등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네. 요구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자신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비장애인 시설에서는 그게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 장애인 시설이 된다면 그 정도의 맞춤형은 최소한으로 접근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 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들이 조금은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뭐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지금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나 도에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이 일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우선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식 교육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 발생한 뒤에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혹은 신고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분들이 쉼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까지 좀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 장애인들이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사회적 연대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더 필요한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보면 여성 장애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여성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다양해야 돼요. 여성 인권과 관련한 이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 단체와 기관하고도 연대가 돼야 되고요. 네.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발달 장애인과 이 단체 그리고 이제 수어 통역, 청각 장애인의 수어 통역, 수어 통역 센터하고도 연계가 네네. 돼야 되고, 그러니까 법적 지원을 했던 진술 조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성 장애인의 이게 폭력 피해 지원은 상당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촘촘히 꼼꼼하게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가 이걸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총괄 부서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면 도에. 근데 총괄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빈틈이 많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거꾸로 지금 네. 그래서 좀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면 그 네트워크가 과거보다 많은 영역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아까 네.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 물론 저희 안에 수어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원이 청각장애인이 그래서 좀 의뢰가 늘었어요. 수어통역사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원이. 그러니까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의뢰도 좀 늘었고 뭐 발달 지원 또는 뭐 그로 인해서 뭐 지역사회 돌봄센터 모든 기관하고 다 같이 연대를 하고 있고 네. 그와 연결해서 제가 그 좀 같이 한번 가슴에 남는 말이 하나 있어서 우리의 좀 고민이라고 할까요? 좀 요구되어지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네. 이번에 그 전국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 그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협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구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4월 6일 지난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이 발언하는 말 중에 네. 나에게 반말을 하지 마라.
아, 네. 내 몸을 걸어갈 때 내 몸을 훑어보지 마라라는 그 울부짖음을 탁 내쳤을 때요. 아, 그래, 우리의 말, 우리의 시선, 이것들이 또 우리 장애인들한테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또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뀌어져야 되는, 개선이 돼야 될 그 하나의 중요한 포커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말과 시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차별과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네. 좀 울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좀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나 폭력 피해만 해도 굉장히 주제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이후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 끝으로 한 30초씩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4.20. 네, 네네. 장애인 날에 그 행사를 앞두고 토크 콘서트를 갔는데 한 장애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회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에 좀 가슴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한 한 사람으로서 사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의 지원과 치유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폭력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들도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손을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피해 여성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또 이 사회 자립하게까지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관심이 중요하다는 말씀 네. 좀 듣고요. 네, 연구위원님. 네, 여성폭력은 그 자체로 성차별입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연계해서 여성 장애인 폭력도 이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가 단순히 복지가 아닌 인권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여성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여성 안전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 다수가 먼저 변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성 장애인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 집단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장애인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여성 장애인의 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 실태 조사 자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꼼꼼한 정책을 위해서 실태 파악도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차별 구제에 놓인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그런 차별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